지난 7월 일본도를 휘둘러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국민 참여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최근 온라인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SNS로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바바리맨이 온라인 영역으로 옮겨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도를 이용해서 이웃 주민을 사망케 했던 충격적인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가 저희가 방금 앵커멘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흔히 알기로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이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일 때 주로 신청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신청 배경 어떻게 짚어봐야겠습니까?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받을 그런 권리가 우리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공소장이 이제 송달될 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이걸 보내도록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민 없이 이 절차를 통해서 가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권리가 되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의 그동안 흐름을 보면은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보다도 실질적인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이유는 당시에 또 외국의 어떤 스파이가 자신을 염탐했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응징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자기 자신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서는 호소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국민참여재판을 거치기 위해서 이런 신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주장이 통상적인 재판을 통해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언론들의 관심을 한번 좀 끌어보려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본인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군요. 네, 그렇군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요청을 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네. 국민참여재판법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인데 그렇군요. 이 법률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예. 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예. 배제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법원이 보기에 이거는 배심원들의 어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든지 기타 적절하지 않다고 볼 때는 비록 피고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과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피고인이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 하더라도 이 의사를 철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초반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 하지만 이 국민참여재판의 어떤 절차 그리고 흐름 또 그동안의 과거 통계 등을 종합해 보면은 그렇게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나중에 이런 신청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자격은 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상자들이 볼 때는 이 상황이 어떻게 국민참여를 받지 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자신은 누군가한테 이용당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차원에서 신청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수용이 된다면 최근에 공개된 CCTV 보면요.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엘리베이터에서 이 피 묻은 손 바라보고 있다가 태연하게 머리를 만지는 이 충격적인 장면이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 수용된다면 오히려 형이 가중될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분석은 어떻게 좀 해봐야겠습니까? 네, 이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선 조금 전에 이제 진행자께서 설명해 주신 그 충격적인 장면, 누가 봐도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장면이고 와, 이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피해자가 당시에 받았을 고통, 또 유족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고통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볼 때 좀 더 엄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다만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도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변호인은
이제 심신장애, 그러니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이 심신장애라는 게 결국은 통상의 판단력을 갖지 못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증거가 무엇이냐? 예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 그리고 네네. 또 지금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건 일반적인 근거입니다만 범행 직전에 또는 범행 당시에 또 범행 직후에 보였던 모습들이 통상적이지 않으면 이거는 심신장애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강남역 화장실에서 벌어졌던 굉장히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있었죠. 그 사건의 범인이 범행 직후에 좀 끔찍합니다만 그 흉기를 손에 들고 그리고 피해자의 피가 몸에 묻어서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 흉기를 들고 강남대로를 활보했습니다. 예. 이게 이 범의 끔찍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도 심신장애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끔찍한 CCTV 영상도 범행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거든요. 물론 이 영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 감정 결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한 피고인의 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도 있겠고 또한 심신장애 관련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겠고 또한 심신장애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워낙에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진정서 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개 여부에 신중한 모습인데 나중이라도 좀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 신상공개, 이 사건에 있어서 신상공개는 역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법적으로 볼 때는 따져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지금은 공소자의가 돼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피의자 신분일 때입니다. 네. 공소되기 되기 전에 경찰 단계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 상태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때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신 이상에 대해서 확실한 단서가 없다. 그리고 또 같은 아파트 주민 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만약 신상이 공개될 경우에는 이 가해자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렇죠. 이런 이유를 예. 들어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 후에 공소제의가 돼서 재판으로 넘어온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오히려 재판받기 전에는 공개할 수 있지만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는 공개할 수 없었어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됐는데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 사건에서 과연 적용될 수 있느냐? 이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에게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소 제기할 때까지는 예. 즉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살인 등의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지만 공소 제기한 후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비로소 그러한 중대한 범죄가 되어야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인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살인죄로 수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정보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공소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 개정된 법을 적용했을 때 지금 단계에서 공개할 수 있겠느냐. 현재의 법령만 보면은 공개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일본도 살해 가해자인 이 백모 씨를 옹호하는 댓글이 이어지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해당 댓글 작성자가 가해자의 부친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가족 측이 2차 가해를 보면서 부친을 고소했고요. 신범표 요청도 한 상황인데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처벌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댓글을 쓸 경우에는 댓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가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내용의 글을 썼느냐를 네. 봐야 됩니다. 즉 유족 측은 지금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일부 포털에서는 아예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까지 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아들이 뭐 대단하다. 예.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따져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이라고 해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렇죠. 글입니다만 내용입니다만 그런데 이 허위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실된 사실이면 안 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일단, 허위를 예. 적셔야 되는군요. 네네. 사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만 예. 사자 명예훼손죄는 일단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군요. 사실 적시라는 것은 반대로
의견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견이면 안 돼요. 즉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나 주장이면은 이거는 사실적시가 아니니까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예. 따라서 우리 아들 잘못한 거 없다라는 거는 이걸 과연 주장으로 볼 것이냐 사실적시로 볼 것이냐. 예.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실제로 외국 스파이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 과연 주장이냐 사실적시냐 의견이냐 등등등 이런 것을 면밀하게 따져야 사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바바리맨이 활개를 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가수 소유 씨도 SNS 메시지를 통해 받은 적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온라인 바바리맨 이건 좀 어떤 범죄일까요? 네, 이게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아주 예전부터 이른바 바바리맨 이런 용어를 많이 썼죠. 그랬었죠. 네, 실제로 본인의 노출된 신체를 공개하면서 이제 대면해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불쾌감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혐오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는 범죄이고요. 또한 공연 음란죄 등에 의해서 처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를 직접 대면해서 현실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어떤 노출된 신체라든지 아니면 기타 특정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그 사진 등을 온라인을 통해서 전송을 해서 다른 사람이 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원치 않는 이런 신체 사진을 봄으로써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끼고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이런 신종 범죄가 온라인 바바리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출처 불명,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낸 건지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잡힌다 하더라도 또 처벌 수위가 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에 관련된 뭐 어떤 수사라든가 처벌은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이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안 잡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범죄가 더 많아질 수가 있고, 근데 또 현실을 또 무시하고 다 잡힌다라고 말해도 또 진실이 아니거든요. 예, 예. 따라서 현재 수사기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외국에 서버를 둔 이런 SNS 등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에 다 잡기는 솔직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수사기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경험도 많은 경험도 있고 좋은 수사 기법도 있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 많이 잡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다 잡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외국에 서버를 둔 SNS 운영사와의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지 예. 또는 그러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상황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네. 좀 필요할까요? 자, 우선 이 사이버 온라인 바바리맨의 경우에는 유형이 다양하거든요. 예, 즉 자신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성적 수침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누군가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목적이 다양하죠. 네네. 그런데 일단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는 어떤 링크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 누르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안 눌러야 네. 된다. 네, 누르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대화 요청의 경우에도 좀 신중하게 응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만 그렇게 본인이 거절하더라도 거절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위로 뿌려지는 경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뭔가 누르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죠. 네. 예. 그런 경우의 피해를 막기에는 현재 기술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요.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 택시를 탔다가 바가지 요금을 이제 씌운 경우가 뭐 한두 번 정도는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 택시기사 결국 면허 취소 처분이 확정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면허 취소면은 굉장히 중한 행정적인 처분인데요. 어떻게 한 거예요? 네네. 일단 처음 적발됐는데 바로 면허 취소는 아니었고요. 네. 3번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짐작입니다만 3번 적발이라면 그 전에도 굉장히 여러 번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네. 이런 짐작도 되는데요. 그렇죠. 우선 현행 법령을 보면은요, 택시 발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 하위 규정에 보면은 이 요금 관련해서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처음 1차 위반 때는 경고로 넘어가요. 처음이 경고. 네네. 그리고 예. 2차 위반 때는 자격 정지 30일이고요. 지금 이 사안의 경우는 3번째 적발되어서 자격 취소가 내려진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 이거 택시 승객에게 팁으로 받은 거였는데 이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불복하였습니다만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 정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캐리어 싣고 내려준 것 등에 대한 팁이었다 주장한 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네. 해야 돼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그 외국인 승객의 이야기겠죠. 외국인 승객이
팁 준 적 없다고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팁으로 받았다는 택시 운전기사의 이야기가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 택시 운전기사는 애초에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운임을 바가지를 씌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미터기 요금에 추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요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법원은 그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니 정당하게 나온 요금에 동의 없이 그대로 본인이 조작을 해서 요금을 추가했다면 이거는 정당한 요금이 아니다라고 보았거든요. 결국 세 번째 적발로 인한 택시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그리고 또 이런 행정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사익과 공익의 균형입니다. 즉, 이 면허 취소를 통해서 이 운전기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당장 택시 영업 못하는 거예요. 개인 택시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익적인 측면은 훨씬 더 크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1년 지나서 다시 응시해서 자격을 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과중하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라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맞겠죠.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